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뭐 지금 주식시장도 안 좋지만 우리 주변의 어떤 이런 코로나의 어떤 위협도 사라지질 않네요. 한편은 투자라는 게 참 이게 묘한 게 이럴 때는 또 기회가 다가오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기회라는 건 제가 시장 전체의 기회는 알 수 없겠는데 종목별로는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분명히 시장의 성격은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가면.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동성이 회수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온 종목보다는 정말 기업 하나하나의 어떤 가능성, 네. 미래가치, 다 미래가치 땡겨오는 것보다 그냥 어쩌면 진짜 숫자를 따박따박 찍어줄 수 있는 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우신 연구원이 낙폭과대주 준비하려다가 사실 바꿔가지고 아예 종목을 써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은 당장 어쩔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베스트가 생각하는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오래간만에 하는 녹음을 이 자료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밸류앤크로스 월본데 저와 오래 같이 해왔지만 왜 이렇게 자료를 쓰게 된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현재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낙폭 과대주를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낙폭 과대주가 아닌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낙폭 과대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의미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주식 하시다 보시면 지금 사고 싶은 건 많은데 이미 다 주식은 들어가 있고 다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래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런 경험을 몇 번 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평소 때 공부 많이 해놓으시다가 그냥 시장이 폭락했을 때 뉴스에서 52주 최저가다 그리고 그냥 연중 최저가다 이런 뉴스를 막 나올 때 그때부터 약간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게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 적당히 해서 다시 뭐 뉴스에서 50일 최고가다 호황이다 그런 게 나오면 그때 그냥 집어 던져 버리시는 거죠.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하셨을 때 공감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전략과 어떤 타이밍 그런 것들은 진짜 알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들 이렇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딱 놓고 봤을 때 많이 떨어진 기업들만 보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우후죽순이에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언제 반등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레벨은 제가 안 돼요. 그건 전략 쪽에서 하는 거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잘 저도 몰라요. 네.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등을 한다면 그랬을 때 대형주 그거 모릅니다. 그냥 중소형주만 놓고 봤을 때 그냥 제가 경험에서 나오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그랬을 때 먼저 반등하는 게 아까 전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유동성으로 끌어올렸던 기업들이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고퀄리티 주식 있죠. 저희가 얘기하는 좋은 주식이 아니라 좋은 회사. 돈을 아주 잘 벌고 큰 문제 없이 사업 운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테고 주식 관점이 아니라 회사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는 내가 주식을 사고 싶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 오너이고 싶다. 그런 기업들 중에서 낙폭이 확대된 기업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기준이 100에서 쭉 이렇게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 정상인 것 같은데 이 정도 떨어졌다면 이런 기업들 먼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등할 때 이런 기업들이 먼저 반등할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이 기준점이 여기로 다시 반등한 것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사실 이렇게 됐다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종목 정화요. 그때부터는 이제 테마, 이슈, 난립하고 유동성 다시 옵니다. 중소형주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저는 올해 이런 장이 펼쳐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적으로는 고퀄리티 주식, 그냥 좋은 회사, 돈 되게 잘 버는, 저평가되고 낙폭과대된 회사들 먼저 좀 보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고 반등 초기에는. 그리고 조금 이게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 싶을 때는 그때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슈, 테마 뭐 굉장히 난립할 거예요. 유동성이 한 종목에 집중될 수도 있어요. 장이 폭락하는데 어떤 기업 몇 개 상한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낙폭과대주를 준비를 하다가 일단 탐방 노트로 앞에 좀 넘겼고요. 그걸 떠나서 기업들 위주로 좀 몇 개 말씀드리면 48페이지 기업을 준비하셨는데 굉장히 어쩌면 생소한 기업들이에요. 네, 이번에는 사실 생소하다기보다 많이 부상 좋아지는 걸 알고 좋은 회사인 줄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얼떨결에 같이 빠진 회사들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KSS 해운, 네. 태경케미칼, 네. 신패공 간간히 소개를 해주실 네. 거. 이 세 종목. 네. 그럼 세 목으로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네. 일단은 제가 주로 하는 게 좀 업데이트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회사들 업데이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12월 달 그리고 1월 달에 고민해봤던 게 많은 기업들을 좀 뜯어봤어요. 다 뒤져봤어요. 뒤져봐서 약간 피킹이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그래서 선별이라는 걸로 좀 이렇게 봤었고 그 중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애들 몇 개를 넣어놨고요. 마음속에 뭐 대놓고 리포트에는 안 썼지만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친환경 쪽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친환경 쪽은 비켜갈 수 없는 테마나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쪽에 관련돼서 이슈는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친환경 관련된 업체들 이미 주가 유동성 장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새로운 관점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딱 이 정도로 봤어요. 기업이 그런 이슈와 상관없이 그냥 성장할 수 있느냐. 그건 모멘텀인 거고 모멘텀과 별개로 일단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 하나 봤고 또 하나는 비싸지 않은 기업 그렇게 봤습니다. 대신 한 가지는 제가 원래 보고 있던 것 중에서 좀 안 봤어요. 재무구조요. 수년금을 계속 고집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내려놨어요. 제 스타일이 바뀐 건 아니고 이번에는 이런 기업들을 좀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KSS 해운 48페이지에 있는데 생소하실 거예요. 뭐 해운 담당자들도 이건 잘 안 봐요. 그쵸. 이유가 뭐냐면 뭐 작년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렇게 쫙 오르면서 실적도 다 좋았잖아요. 이 기업은 안 좋았어요. 그렇게 많이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이슈에 민감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런 운임지수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P 가격이죠. 돈 버는 거 P 프라이스 거기에 되게 재미없게 움직이는 회사예요.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스선이나 케미칼선을 운반합니다. 우리나라의 비상장사인 SK해운이랑 약간 비슷하게 케미칼선이랑 가스선을 운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로는 그 여기 보시면 VLGC라고 되게 큰 배가 있어요. 많이 큰 LPG 운반하는 선 국내 1위, 글로벌 5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꽤 큰 회사네. 그러니까 이 산업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고요. 상대적으로는 뭐 다른 해운사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회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5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림 뭐 39, 40, 41페이지 보시면 제가 딱 좋아하는 그래프들이 있어요. 그러네. 네, 매출액 영업이 그냥 꾸준히 올라요. 그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 높고요. 영업이익도 오르고 뭐 여기 매출액도 올라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림 40번, 41번 보면은 대단한 게 아니라 선박수가 늘어나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P가 고정적이라면 그냥 배를 늘리면 매출액이 올라가겠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배가 무조건 늘려놓고 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있어야 늘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회사의 뭐 과거 10년 동안 매출액은 12% 정도, 영업이익은 16% 정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글로벌리하게 가스선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LPG 운반이 가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난방용, 뭐 동남아나 뭐 옛날에는 뭐 석탄 그런 것 뗐던데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그런데 아무래도 난방용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선박 관리 능력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험료가 조금 나갑니다. 손해율.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괜찮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뭐 LPG부터 시작해서 가스선 이것저것 다 하면 갑자기 고객들이 원했다 안 원했다 그렇게 주문을 할까요? 아니에요. 다 기업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이에요. 뭐 최소 3년에서 길게는 10년. 그것도 계속 재계약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48페이지 첫 번째 성장 포인트 보시면 쓴 이유예요. 가지고 있는 배가 2020년에 23척이었는데 2021년에 28척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 30척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32척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20% 정도 매출액이 성장을 합니다. 되게 단순해요. P가 고정돼 있어요. 그리고 다 장기 계약이에요. 그래서 Q가 늘어나면 매출액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뭐 2021년도 고성장이 나왔고요. 주가는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 3년 당연히 계속 오를 거예요. 큰 문제 없이. 배가 늘어났으니까요. 이미 다 계약 맺어가지고 늘려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실적이 단기적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PER 5배짜리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봤자 주가 잘 안 오른 거 저도 잘 대시가 알아요. 싸네요. PR을 보니까. 네, 다른 회사도 쌉니다. 당연히 네, 싸지. 그렇죠. 근데 네. 뭐 전반적으로 오케이. 네, 일단은 그런데요. 그리고 제가 딱 하나 고민했던 게, 전 순현금 되게 많이 보는데, 이 회사는 차입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배를 살려면 이제 차입을 해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 봤어요. 갖고 있는 선박에 대한 유형 자산과 차입금을 비교해 봤는데, 일단 배를 다 팔면은 차입금은 다 갚고도 남아요. 일단 그 정도니까 뭐 크게 리스크가 있진 않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익이 많이면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좀 안 좋지 않아요?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안 좋은, 크리티컬한 안 좋은 건데, 51페이지의 그런 걸 그림, 얘기해줘야지. 네, 그림 45분 보시면 이 회사의 비용 중에서 운항 비용이 41%예요. 배예요, 배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굉장히 안 좋겠는데 이 생각 드시겠죠. 이것도 같이 고민해 기름값도 올랐지.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기름값 오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 추정치도 보시면 2022년에 그렇게 생각보다는 세게 안 올려놨어요. 배가 늘어난 것보다는. 근데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최근에 이제 그나마 가격 전가 가능한 곳들이 이런 네. 운송들이더라고. 아, 올라온 만큼 네, 운임을 받더라고요. 네, 내가 가격 전가가 좀 되는 기업을 찾으려고 지지다 보니까 네, 이쪽은 정말 없어서 못하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배가 늘어나고 있는 신규 선박들 있잖아요. 보니까 과거보다 ASP 매출이 훨씬 큰데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뒤져봤어요. 뭔지 뒤져봤더니 이게 그냥 돈을 받고 자기가 기름값은 그냥 비용 처리했었는데 기름값을 합쳐서 매출액으로 돈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좀 그런 식으로 조건들이 받아서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지 사실 저는 모르죠. 내부 사정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정가는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배가 늘어난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회사가 2020년 기준으로 23척 배 중에서 3척이 암모니아 운반선이에요. 국내 유일하게. 한 글로벌리하게 한 30척 정도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 3척 유일해요. 암모니아 운반선을 운송하고 있다라는 거 굳이 왜 써놨냐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암모니아가 NH3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H2를 추출해낼 수 있다라는 연구 개발들이 계속 나와요. 상용화 됐다라고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용화는 뭐 아직은 모르겠고요. 연구 개발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수소 쪽에 관련된 수요가 늘어났는데 상용화가 됐는데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운반선은 암모니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냥 딱 하나 뭐 기술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암모니아는 마이너스 33도에서 액화가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기체를 운반하는 거는 부피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수소는 마이너스 253도에서 액화가 됩니다. 마이너스 253도를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겠죠. 근데 마이너스 33도를 유지하는 건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암모니아 운반선이 나중에 수소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관련될 수도 있다 정도. 아직은 연구 개발 중이니까 제가 된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운반하고 있는 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좀 관심이 가는 게 우리가 이제 전략 쪽에서는 네, 최근에 농산물 가격 네, 급등이랑 결국 이거는 비료 가격 상승과 연결될 것이다. 네. 근데 이 비료 가격이 굉장히 연동되는 게 이 암모니아잖아요. 그쵸. 암모니아가 사실 대부분 비료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흥미로운데요, 이거는. 네, 뭐, 이쪽이 뭐 매출의 비중은 높진 않겠지만 네,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미래의 어떤 좋아질 가치를 네, 현재화시키는 데 있다 본다면 네, 사람들이 이거 나중에 에그플레이션 쪽 현상이 좀 나온다면 3월쯤에 올해 라니나 네. 좀 있으니까 이게 네. 그때 이거 부각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엮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 네. 아니 그거보다 그 가격 전가 가능한 것들을 내가 네. 사실 관심이 많았는데 네. 아까 이제 내가 그냥 딴지 걸려고 채권 금리 얘기했던 건데 의외로 이런 기업들은 이런 것들 받고서 그러니까 입도 선매더라고요. 요새 이런 건 네. 물건 나르려면 그냥 네. 세게 계약을 해줘야지만 물건 네. 실어주니까. 네. 그리고 이미
되게 안정적 이게 가스선, 케미칼선 이런 것들은 위험물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인허가 과정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중에 이쪽에 부각됐을 때 무조건 선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비싸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슈 테마에 노출돼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도 실적은 뭐 영업이익은 좀 봐야 되겠지만 매출액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도 공부 한번 해보자라는 방식으로 싸고 실적 좋고 네, 그로스 요인도 있고 네. 재밌는 종목입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태경 케미컬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진짜 생소하더라고요. 네, 당시 생소한 잘 회사인데 써먹는 거 보니까. 국내에서 드라이아이스 만드는 1위 회사예요. 네, 근데 이거는 드라이아이스 어떻게 만드냐면 석유화학 공장이나 정유사에서 관을 꼽아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탄산가스를 받아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받아가지고 액체 탄산을 만들어요. 액체 탄산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저희 이해하시기 가장 쉬운 거는 저희 맥주, 콜라,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 먹을 때 탄산 들어가죠. 거기에도 들어가요. 액체 탄산이. 거기에 들어가고 보통 용접용에도 많이 들어가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세정용으로도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 들어가고 이 액체 탄산을 한 번 더 가공해서 드라이아이스를 만들어요. 드라이아이스 많이 보셨죠? 저희 베스킨라빈스에서 사면은 드라이아이스 넣어주잖아요. 그거예요. 베스킨라빈스 기억하면 딱 되겠네. 네, 베스킨라빈스에서 뭐 몇 시간 뭐 하세요 해가지고 드라이아이스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배달이 느니까 좋겠구나. 뭐 다른 거 시켜도 다 넣어서 오잖아. 회를 네. 시켜도 넣어서 오고. 그쵸. 그래서 이 태경 케미컬을 쓴 이유는 지금 사업 내용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적어놨네. 예.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탄산 만들고 탄산으로 드라이아이스 만드는 건데 일단은 3Q21 누적으로 뭐 아직 4분기 실적은 안 나왔으니까요. 4분기 실적도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제가 리포트에 써놨는데 일단 3분기 실적 누적으로 83%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2020년 77억인데 2021년에 122억. 이거 공시됐어요. 확실히 공시된 상황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른 이유를 살펴보니까 내용이 되게 심플해요. 드라이 아이스가 액체 탄산을 가지고 한 번 더 가공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ASP가 더 높습니다. 그럼 드라이 아이스가 많이 팔리면 이 회사의 ASP가 올라가는 구조죠. 근데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건 드라이 아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체크 포인트 첫 번째에 넣어놨는데 최근에 온라인 신선식품 구매, 특히 새벽 배송 같은 거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드라이 아이스를 많이 넣어요. 물론 얼음패 걸려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드라이 아이스를 많이 넣습니다. 그 제품에 따라 달라요. 어떤 음식료에 따라서.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가 계속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향후에도 온라인 식품 배송이 늘어날수록 드라이 아이스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바로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내가 택배 음식료 많이 시키니까 수요가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실적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일단 이거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약간 모멘텀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인으로 실적은 아무래도 계속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화학 공장이라든가 정유사에서 관을 꼽아가지고 탄산가스를 받습니다. 근데 그 탄산가스를 받는데 이 회사의 캐파가 현재 35만 톤이에요. 근데 2021년은 아직 사업보고서 안 나왔으니까 2020년 기준으로 35만 톤 중에서 15.8만 톤만 생산했더라고요. 가동률이 45%밖에 안 돼요. 근데 13만 톤의 캐파를 더 늘린대요. 가동률이 45%밖에 안 되는데 13만 톤을 더 늘리는 건 뭐지? 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관을 꼽아서 원재료를 조달받아가지고 액체탄산과 드라이아이스를 만든 건데 원료 조달받은 건 전부 다 팔아요. 모두가 재고 없이. 문제는 원료 조달의 문제예요. 자기들이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고객사들이.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5만 톤에서 13만 톤이 늘어난다고 보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생산이 15.8만 톤에서 13만 톤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재료를 쉽게 말해서 3월 35에서 15만 확대 계획이 있다. 이거를 네. 해석을 잘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생각보다는 확대가 아니라 원래 줄어드는 것처럼 숫자는 보이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13만 톤 확대하는 거니까 캐파 기준으로는 35만 톤에서 48만 톤으로 되는 거죠. 캐파 기준으로는. 나도 헷갈리네. 네, 알았어요. 캐파 기준은 48만 톤으로 되는 건데 이게 35에서
48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16에서 이제 거기서 플러스 13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좀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은 공장 짓고 광 꽂고 생산해서 다 완공되는 데까지는 1년 정도 걸리겠죠. 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좀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중요한 건 이게 원재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서 해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왜 전방 업체들이 석유화학 공장과 정유사 같은 데서 관을 꼽아서 이런 업체들로 줄까요? 그것도 돈 받고. 이산화탄소를 주는 거예요.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저희 이산화탄소 배출되면 탄소 배출권 사가지고 돈 내야 됩니다. 태경케미칼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액체탄산을 만드는 거예요. 좋겠네. 그러면 이게 친환경 맞네. 그래서 이거를 알아봤는데 보니까 태경케미칼이 주도하에 이거 캐파 증설을 하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들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이걸 해줘야지. 그렇지만 그 배출한 거를 쓰게 해주는 그렇죠. 거니까. 탄소 배출권에 대한 금액을 줄이려면 이런 얘네 정유화 연구 많이 했네. 그래서 주가가 옛날에 많이 올랐었구나. 그래서 올랐던 거야. 그때 드라이 아이스. 그땐 드라이 아이스. 네, 드라이 아이스요. 네. 근데 드라이 아이스의 실적은 아마 계속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본다면 환경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뭐 크진 않겠죠. 산업 전체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친환경적인 거에 조금 더 연관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파를 네. 늘릴 수밖에 없고, 네. 캐파 늘리니까 당연히 매출 늘 거고, 네. 뭐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고. 네,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인 실적 성장 플러스 이런 캐파 확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도 적어서 이런 장에서는 실적장이 뭐 네. 시총 1,000억짜리가 2,000억 가는 게 하기 네. 좋지. 뭐 1,000억에서 5,000억. 네, 그래서 얘도 한 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뭐 분석도 필요 없고 그냥 이 사업 내용만 아시면 되는데 원래 우리나라 액체 탄산 50% 이상은 이런 식음유용 여기에 쓰이는 건 10%도 안 돼요. 원래 쓰이는 거는 조선에 쓰이는 용접이에요. 용접. 맞아, 용접이 그거 붓고 뛰는 게 네, 그 용접 붙이는 거 있잖아요. 배 만들 때 그 용접용으로 사용되는데 뭐 조선업 경기는 제가 모르죠. 조선 담당자가 알겠죠. 근데 지금 수주 많이 받아놨잖아요. 2021년에. 그리고 지금 생산되는 수량을 보면 2021년, 2년, 3년 계속 올라가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회사가 전체 매출의 뭐 한 반 가까이가 이 조선용 용접 이걸로 나갔었는데 지금은 전체 매출의 15%, 액체 탄산 중에 40%밖에 안 돼요. 근데 조선 쪽 경기가 회복된다면 실적은 사실 다이나믹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조선업 경기를 말할 수는 없고 이렇게 된다면 관련돼서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주 칼 갈고 나왔네. 왜냐면 맨날 똑같은 종목도 업데이트 많이 해가지고 나도 맨날 왜 똑같은 것만 하지 그랬는데 오늘은 좀 이거 어떤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원래 일단은 이게 딱 해서 정답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한 2, 30개 보면 한 개, 두 개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노가다예요. 그래서 다 하나씩 다 뒤져봐야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마이너스 요인들도 있는데 네.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이제 잘만 되면 상당히 네. 매력적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심팩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언급드렸던 건데 그때 말하고서 많이 올랐죠.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실적 좋아질 것 같아서 작년에 썼고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너무 급등해서 나도 무서워서 그냥 피하고 있었어요. 뭐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오버했지. 네. 근데 뭐 사실 실적은 그만큼 올랐어요. 이익이 10배가 늘었으니까요. 2020년 대비 2021년에 이익이 10배가 늘었고 주가는 뭐 저점에서 고점까지 3배 정도 올랐다가 이제 다시 거기서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떨어져 있는데 그냥 사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7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줄 합금철 가격을 제가 예측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된다라고는 절대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뭐 솔직히 대놓고 사자 팔자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냥 저는 현재 상황만 업데이트해 드릴 건데 일단 이익이 좋아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 여기 보시면 이 합금철 쪽이 2020년에 영업이 78억 나왔던 회사예요. 근데 1분기 때 2021년 1분기 때 94억 나왔고요. 2분기 184억 나왔고 3분기 264억 나왔어요. 90억씩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그리고 4분기도 3분기보다 아마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어떤 일회성이 없다면. 여기까지가 제가 전에
그 몇 달 전에 리포트 썼던 내용입니다. 이익이 이렇게 QQ로 세게 올라가니까 뭐 주가는 싼 것 같고 그래서 썼던 겁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좀 좋을 거라고 보는 근거는 뭐냐면 페로망간 삭금철 가격이 9월 달에 이렇게 쫙 올라갔어요. 다시 진짜 난리였죠. 떨어졌어요. 네, 다시 떨어졌는데 블룸버그에서 차트 찾아보면 나와요. 이게 쫙 올라갔는데 9월 달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회사는 글로벌 가격 대비 한두 달 레깅해서 공급합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에. 그러니까 9월 달에 올라갔으니까 4분기 때 실적이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좋다는 거는 이거 보고 그냥 파악한 거예요. 아마 맞을 거예요. 일회성이 크게 이게 없다면. 아주 단순한 건데 이제 많은 네. 분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가끔 요새 기업들이 비용 올라온 거를 네. 뭐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많이 반영들 할 거다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뭔 얘기냐고 막 그러는데 네. 그렇게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회계하기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기업들이 기업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내냐 중요한 건데 네.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그 예측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이미 현재 보여진 걸 갖고. 네. 그래서 주가가 그때 좋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는 눈에 보였으니까 지금은 근데 떨어진 이유는 당연히 페로망간 가격이 다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1분기 실적은 그래서 완전 망가질 거라고 다들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망가질 것 같지는 야, 않아요. 근데 조심스럽다. 이게 왜냐면 1분기가 그러면 네. 지금 사라고 했다가 또. 사자 팔자란 말 절대 못 그러니까, 하겠어요. 저는 얘가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이게 사실은 가격 예측은 못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심팩이랑 비슷한 회사가 있어요. 동일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차트는 완전 다른 방향이에요. 그 회사는 쫙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가격 따라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은 주가 판단은 진짜 못 하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냥 현재 상황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분기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모르죠. 이유가 뭐냐면 현재 페로망간 합금철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중탄소와 저탄소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탄소 대비 뭐 중탄소가 1.5배에서 1.7배 정도 가격이 비싼 것 같고 저탄소는 뭐 2배 가까이 비싼 것 같아요. 탄소가 낮으면 낮을수록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품 믹스가 고탄소보다 중탄소나 저탄소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고객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블룸버그에서 보는 차트는 다 고탄소 쪽 차트고요. 중탄소나 저탄소는 그렇게 가격이 많이 안 빠진 거예요. 저희가 확인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뭔지라고 봤더니 결국 환경 문제죠. 탄소를 적게 써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움직이고 있고 이런 제품 믹스 개선으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괜찮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QOQ로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당연히 4분기 실적이 좀 많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뭐 YY로는 올라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저탄소가 늘어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심팩뿐만 아니라 모든 합금철 업체들이 다 이런 이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이고 미래는 저도 몰라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도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이한 건데 페로실리콘이라고 있어요. 그 정기적 성질을 좀 죽여주는 합금철인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심팩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래 포스코 엠텍이 갖고 있던 거 사온 거죠. 근데 일단 우리나라 연간 수요 대비 한 10% 정도밖에 이 회사 생산 안 해요. 나머지는 다 수입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다 수입을 할까? 되게 심플한데 전기세가 원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해요. 우리나라보다 중국이나 동남아가 전기세가 더 싸겠죠? 거기서 만드는 게 더 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입이 더 가격이 저렴하니까 많이 사오는데 저는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뉴스 플로 찾아보시면 카자흐스탄이랑 뭐 그 우리나라 한국 정부랑 해가지고 페로실리콘 식유 공장을 10만 톤 정도 건설하는 거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쟁자가 되게 세게 출연하니까 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도 거기에 일단은 발을 담그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이게 모르고 이게 만약에 이 회사도 거기를 참여하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공장을 만든다는 건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이 심팩이라는 새 공시에 차입금이 아주 크게 갑자기 나오는 거죠. 신규 시설 투자. 그렇게 나온다면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캐파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세 종목 전부 다 비싸지 않고 싼 기업이고 실적은 안정적인 회사들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환경과 어떻게 관련이 생각하는지 되어 모르겠지만. 있고. 네, 환경과 관련이 있는. 근데 환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한 건데 시장에서 이미 환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언급된 적 없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제 임무 중에 하나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이번에 집중해서 얼굴을 작성했습니다. 그래 오늘 쭉 들어본 게 지금 다들 답답할 텐데 이제 씨앗을 뿌릴 시점이 됐기 때문에 어떤 씨앗을 뿌릴까에 대한 이베스트 리서치의 어떤 생각을 담은 거니까요. 오늘 들어보니까 아까 여기 KSS 해운, 태강케미칼, 심팩 이런 종목들을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되냐를 떠나서 좋은 회사구나, 네.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거를 얼마나 좋은 주가에 사냐는 각자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매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쪽에서 마무리 짓죠. 네. 예. 함께 고민하시죠.